연구실 학생들 이번 시간에는 논문 읽기 방법, 논문을 찾는 방법, 논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연구실 학생들한테 그 논문도 우리가 같이 읽기도 하지만 많이 읽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찾은 논문을 조금 더 손쉽게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수업을 듣는 학부생들은 뭐 논문을 찾아서 읽을 기회들이나 찾아서 읽을 필요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논문을 처음 읽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에 가서 이렇게 가서 뭐 예를 들면 내 알츠하이머의 뭐 지와스 연구에 대해서 논문을 읽고 싶다.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지와스를 했던 그런 알츠하이머 치매 논문들이 이렇게 구글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클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구글 검색이 제가 이 검색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상위에 뜰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구글은 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막 정확하게 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논문들은 사실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그 치매 지와스 논문이고 2022년도 때 네이처 지네틱스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논문을 출간하는 학술지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네이처 지네틱스라는 저널이 있고 이 저널은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네이처 지네틱스잖아요. 그러니까 네이처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지네틱스, 그러니까 유전학만 다루는 그런 논문의 아니, 그 학술지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처라는 것은 다루는 게 조금 더 다르겠죠. 그럼 이렇게 네이처에 들어가면 네이처는 그냥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과학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학술지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 밑에는 여러 가지 그런 네이처에 관련된 저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네이처에 관련된 저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보면 네이처, 네이처 여기 들어가면 있겠네요. 그래서 저널스 A to Z. 이게 이제 네이처 계열들에서 운영하는 저널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A부터 Z까지 굉장히 많은 저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제 N으로 시작하는 건 네이처가 이게 있고 좀 키워볼게요. 그죠? 네이처가 있고 뭐 네이처 케미스트리 그러면 뭐 당연하게도 말 그대로 뭐 케미스트리를 주로 다루는 그런 학술지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네이처 에너지, 네이처 푸드, 네이처 이뮤놀로지,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저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네이처로 시작하는 거 말고도 네이처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저널들이 있어요. 뭐 몰레큘라 사이키트리. 그러면 여기 사이키아트리인데 몰레큘라를 다루는 그러니까 정신의학인데 뭔가 분자적인 수준으로 다루는 그런 저널이다. 그죠? 그래서 몰레큘라 사이키아트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딱 검색을 하고 아 이런 게 좀 흥미로운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해가지고 궁금하면 여기에 이렇게 저널 인포메이션에 가면 우리 저널은 뭐다? 우리 저널은 뭘 에임드 했다. Elucidating Biological Mechanism Underlying Psychiatric Disorder.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근간이 되는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찾는 저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신경과학에 대한 논문들을 읽고 싶어. 그러면 뭐 신경과학, 영어로는 뉴로사이언스잖아요. 그러니까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이런 데를 가든지 아니면 뭐 몰레큘러 사이키아트리도 뭐 일종의 정신과학을 분자적인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학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 어떤 저널이 나랑 맞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널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학술지라고 하는데, 학술지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는 이런
몇 가지 정도의 그런 네이처 계열의 학술지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학술지들이 존재하고 이 학술지들마다의 그 방향성과 그다음에 주로 다루는 주제와 토픽과 그리고 거기에 그 공개되는 우리가 보통 게재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게재되는 그런 논문들의 퀄리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네이처에 실리는 뭐 신경과학의 뭐 논문이었다. 그러면 뭐 항상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대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2024년 때 과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거기에 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퀄러티나 어떤 방향성들이 조금씩 저널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글 검색을 얘기하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지와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요게 네이처 지네틱스라고 이거는 유전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해당을 하게 돼요. 이 네이처 지네틱스에 나오는 이런 알츠하이머의 지화스들이 있습니다. 그죠? 2022년의 논문, 2021년의 논문 이런 것들이 있고 얘는 이 논문은 언제 나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 옆쪽으로 하고 이 논문은 휴먼 몰레큘러 지네틱스에 나왔네요. 2009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란셋이라고 이건 임상에서 되게 중요한 저널에 해당을 하게 되죠. 이런 논문들도 있고 프론티어스 같은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래서 프론티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대학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저널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부생들이나 논문을 처음 읽는 학생들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 쉽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이유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네이처 지네틱스라고 하는 저널이 좋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이 연구가 이렇게 논문이 나오게 되면 요 밑에 cited by 861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논문을 이 벨랭구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을 어 그동안에 2022년 이게 출간된 게 언제죠? 출간된 시점을 한번 봐볼까요? 출간된 시점이 2022년 4월 4일 날 출간이 됐는데 이날로부터 지금까지 861개의 다른 연구들이 이 논문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2021년에 나왔던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500번 정도가 다른 연구들이 인용을 했어. 그러니까 500개의 다른 연구들이 이 하나의 위트만 연구를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벨랭구즈가 훨씬 더 많이 인용을 받았죠. 다른 이런 연구들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논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프론티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인용수가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퀄러티나 어떤 디스커션의 그런 토론의 깊이 같은 것들의 차이들이 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글 검색을 하면 편하고 좋긴 하지만 이제 이런 모든 종합적인 요소를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요소를 보기에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오늘 영상을 이제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면 뭐 주소는 뭐냐 뭐 되게 간단하죠. library.korea.ac.kr 혹은 여러분들 그냥 구글에 고려대 도서관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려대 도서관 웹사이트를 들어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지금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여기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학번인가? 뭐 아이디인가? 그거를 포탈 아이디를 넣고 그다음에 뭐 비밀번호 입력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로그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그인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할 건데 이거는 논문을 제공하는 논문의 인덱스, 논문의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검색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그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안타깝게도 공짜가 아닙니다.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 어떤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이 클라리베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이 회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짜로 운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굉장히 드라이하게 얘기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국가에 세금을 내고 했던 연구들을 우리가 이런 사기업 회사들한테 돈을 내고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 정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2024년에도 해결되지 않은 되게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쵸?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세금을 내고 뭐 한국이나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세금을 내고 운영했던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냈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몇몇의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현재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웹 오브 사이언스를 그냥 여러분들 구글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기업의 일종의 제품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돈을 내고 구독을 합니다. 네. 되게 놀랍게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록금도 내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 웹 오브 사이언스를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도서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에 들어가면 거의 똑같은 형태로 우리 지금 고려대학교와 같은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만국 공통이에요. 자, 그럼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 추천 데이터베이스 있죠? 딱 들어가면 이 링크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링크 해가지고 인증하는 게 빠바바박 돌아가고 이제 고려대학교 이 인증 라이센스로 해가지고 웹 오브 사이언스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여러분들 웨어 사이언스에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장을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입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쳐보면 좋을까? 알츠하이머, 지와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그죠? 알츠하이머 지와스라고 검색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서치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논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몇 가지 논문들이 나왔냐? 1439개의 논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논문들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냐? 2009년부터 2024년. 그죠? 왜냐하면 지와스라고 하는 연구가 2000년대 후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논문의 숫자들이 점점 2009년에 뭐 8편, 2010년에 30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근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의 논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거 일단 나중에 보고 자,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렐러번스로 솔트를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1400개니까 다 읽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아니면 뭐 먼저 나온, 최신에 나온 것부터 본다든지, 아니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인용수, 그게 우리가 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이테이션이 높은 것부터 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번 사이테이션이 높은 것부터 한번 봐볼까요? 어떤 논문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 지와스로 가장 사이테이션이 많았냐? 램버트 논문이에요. 이 램버트 논문 네이처 지네틱스에 나왔고 2013년에 나왔습니다. 12월에 나왔고 지금까지 사이테이션이 2,900번 정도 됐어요. 굉장히 많이 그 사이테이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롤드 논문 2009년에 나왔던 알츠하이머 논문이고 자, 그다음에 이 2015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는 알츠하이머 논문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알츠하이머의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요 그 다른 질환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패턴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도 검색에는 잡히는 거죠. 약간 뭐 어쨌든 검색이란 거 항상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사이테이션 많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논문을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치매 지와스를 검색을 할 거고 나는 가장 최신의 연구를 보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연구들의 어떤 경향성, 변화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09년에 해롤드라고 하는 분이 이 알츠하이머의 지와스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목을 딱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이걸 줄여서 우리가 지와스라고 하죠. 지와스가 알츠하이머 환자한테서 CLU랑 피캄이라고 하는 클루랑 피캄이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변이를 찾았다라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인데 결론 그 자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읽는 방법에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기 전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CLU랑 피캄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를 찾았어. 이게 이제 그냥 여러분들 학부생들 특히나 많이 하는 실수. 이거를 그냥 무슨 수능 문제집을 외우듯이 아니면 내신 문제집을 외우듯이 알츠하이머에는 클로랑 피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삐딱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이때 2009년에 클루랑 피캄이라는 유전자의 변이를 찾았는데 2013년에 람버트라는 분이 썼던 논문에서도 이거를 찾았나? 클루랑 피캄을 찾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람버트라는 논문을 읽을 때 훨씬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질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하셨나요? 마찬가지로 클로랑 피캄이라고 하는 게 2009년에 이 유전자를 찾았는데 아까 우리가 뭐였죠? 2022년도 때 이게 가장 최근에 알츠하이머의 지와스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피캄이랑 클로를 찾았을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됩니다. 피캄, 피캄 논문 이 피캄 유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때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인용을 하긴 했지만 다른 연구를 피캄이라는 게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클로는 등장하나? 클로. 클로는 이제 너무 많다. 그죠? 자, 그럼 피캄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피캄. 이 피캄이라는 논문, 아까랑 다르지만 어쨌든 이건 2010년이니까 2010년도 때도 피캄이라는 유전자, 그러니까 이 메타애널라시스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이 유전자들을 컨펌을 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09년도 때 이런 유전자를 찾았어. 2009년도 때. 그리고 누군가가 1년 후에 메타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추가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세 가지 아까 찾았던 그 유전자들 그 두 가지를 컨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에는 찾았고 2010년에는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2022년에는 이 피캄이라는 게 텍스트에는 일단 등장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연구에서는 이 56번째 이 참조문헌을 어떻게 인용을 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56번째를 어떻게 인용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논문을 쓰다 보면 논문 뒤에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그 논문을 인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56번째는 그냥 어떤 샘플을 셌는가 정도인 것 같고 56을 한번 더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 56이 있고 56.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56번째 논문은 피탐을 찾았다는 내용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여기에 쓴 게 아니라 이 56번째 썼던 데이터를 이 연구에서도 썼다 정도로만 쓰기 위해서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랍게도 2009년에 발견했던 그죠? 2009년에 발견했던 피캄이나 클루는 2022년 논문에는 등장하진 않아요. 그죠?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어쨌든 요 안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뭐 유전자를 찾는 이런 결과들을 요 유전자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이 리스트도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 피캄이 있는지 피캄이나 클로가 있는지 그죠? 여기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2009년에 이런 걸 찾았는데 과학자들은 이 얘기를 한 5년이 지나서도 똑같이 관찰했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논문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결론을 갖고 있다. 그죠? 논문의 제목은 결론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이제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논문 안에 씁니다. 그게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글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의 제목을 읽어보고 이 제목을 통해서 상상을 한 다음에 이 논문을 읽던지 다른 논문을 찾던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을 때 이렇게 논문의 링크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 링크에 들어가면 이 논문을 요약하는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약문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풀 텍스트 앳 퍼블리셔를 누르면 이 논문에 대한 전체 글을 볼 수 있는 그 링크로 여러분들을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논문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제목부터 앱스트랙트 내용까지를 쭉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도 하고 교수인 저조차도 보통은 이렇게 논문을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지만 논문을 빠르게 찾고 어떤 개념을 빌드업하는 과정에서는 저조차도 이런 식으로 논문을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도 뭐 알츠하이머의 지화스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찾고 싶어. 나도 이 분야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웨어 사이언스에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연구들이 뭐가 있었지? 아, 요때 이런 유전자를 찾았구나. 근데 지금도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두 개를 찾았는데 2013년에 11개를 찾았대. 11개. 뉴 서세터블 로사이. 근데 로사이가 항상 유전자를 의미하진 않지만 뭐 11개 유전자라고 치면 이 11개, 이 두 개의 유전자가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11개 유전자를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의 논문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뭐냐면 그 1,400개 정도의 논문이 검색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웨브 사이언스 되게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연도별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highly cited paper, 그 다음에 핫 페이퍼가 있죠. 굉장히 트렌디한 페이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핫 페이퍼. 핫 페이퍼 2022년에 나왔는데 어, 그 2022년에 나왔고 사이테이션도 꽤 많이 됐고 근데 왜 핫페이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랑은 알겠는데 봅시다 한번. 핫페이퍼. 지난 2년 동안 나온 논문이고 사이테이션을 받았는데 0.1% 미만이래. 그리고 아카데믹 필드에서 멀티 디스플리너리.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상관없이 상위 0.1%의 그런 논문들에 대해서 핫페이퍼라고 한대요. 굉장히 디베이트가 큰 페이퍼인가 봐요.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알츠하이머의 리스크에 메디에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메디에이터를 뭘로 밝혀냈냐? 휴먼 브레인 바스큘러 아틀라스. 그러니까 그 베스큘라는 혈관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혈관 관련된 브레인 아틀라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알츠하이머의 여러 가지 미디에이터를 봤대요. 이 제목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입니다. 알츠하이머의 리스크를 혈관이 유도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도 이거 읽어본 페이퍼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하일리드 사이티드 페이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뷰 아티클입니다. 처음에 논문을 읽는 학부생들 그 다음에 대학원 신입생들은 리뷰 아티클을 이렇게 좀 잘 선정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리뷰 아티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우리가 논문이라고 부르는 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티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리뷰 아티클이 있어요. 이 그냥 아티클이라고 하는 건 리서치 아티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실험을 해가지고 어떠한 과학적인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논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류의 글을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불러요. 근데 리뷰 아티클, 줄여서 리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리서치 아티클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요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위키피디아 같은 글을 써주는 게 리뷰 아티클입니다. 그죠? 근데 리뷰 아티클이 그냥 단순한 위키피디아는 아니고 리뷰 아티클을 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견해, 본인의 관점을 통해서 봤더니 요즘의 연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요약을 해주는 게 리뷰입니다. 말 그대로 리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A라는 주제, 뭐 알츠하이머의 쥐와스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뷰 아티클을 읽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을 합니다. 리뷰 아티클을 읽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거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리뷰 아티클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출연했더니 145개 정도의 논문이 있어요. 145개 정도의 논문이 있고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제가 사이테이션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18년에 나온 이 갈라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리뷰 아티클인데 440번 정도가 인용이 됐죠. 세이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312번 뭐 이런 식으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리뷰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최근에 나온 리뷰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2018년이나 2010년도쯤에 쓴 어떤 요약문이라고 하면, 리뷰라고 하면 조금 예전 결과들만 주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2018년에 썼다. 그러면 2018년까지의 연구들을 요약한 건 아니고 한 2016년이나 17년까지를 요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최근의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최근. 다시 최신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보시면 리뷰들이 있어요. 2024년 이 10월에 나올 건데 얼리 액세스 좀 일찍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굉장히 많죠. 근데 리뷰 아티클도 너무나 많이 지금은 시중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리뷰 아티클을 또 하나를 또 좋은 거를 선택을 하려면 아무래도 한번 필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highly cited paper. 자, 이렇게 딱 하면 요게 이제 굉장히 최근에 나오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한 그런 왜냐면 사람들이 읽고 아 내가 이 리뷰의 관점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사이테이션이 높은 리뷰 아티클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를 딱 해가지고 하면 어떤 굉장히 좋은 관점들을 볼 수 있는데 2023년에 요 앤드류라고 하는 분이 쓴 이바이오 메디신의 이 리뷰 아티클이 있어요. 저도 이거 읽어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리뷰 아티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웨오 사이언스에도 딱 이렇게 잡히는 걸로 나오고 뭐 안드레 게레로라는 분이 2024년에 썼던 내용도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넘어가기 전에 약간의 팁인데, 요거는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고, 하일리 사이티드로 되어 있는데, 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풀 텍스트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요런 사이트에 들어가요. 요런 저널에 들어가요. 이건 아까 봤던 네이처의 계열은 아니고, 요 왼쪽 상단에 보면 MDPI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MDPI라고 하는 저널이 지금 굉장히 과학계에서 좀 뜨거운 화두입니다. 이건 논문 읽기랑은 상관없지만 좀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저널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가 현재 되게 많은 그런 학술지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리뷰를 이 사람들이, 이 저자들이 투고를 한 게 2022년 12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논문을 내고 나면 동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2주에서 뭐 한 달가량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너가 이런 내용은 좀 잘못 썼다. 이런 내용은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줍니다. 굉장히 굉장히 신랄한 코멘트를 줘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 논문을 교정을 해가지고 제출해요. 그럼 교정한 날짜가 1월 31일, 한 달 정도 걸렸죠. 그리고 이 논문이 이제 게재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요. 물론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 달 한 반 정도,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건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시간 타임라인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사는 것도 막 바쁘고, 그 다음에 여러 번의 디스커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달 안에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MDPI라고 하는 저널은 이런 거를 좀 아주, 아주 리고러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린 이런 정보들이 정말로 정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지금 과학계에서 굉장히 좀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프로세스 자체는 어떤 허술함과 그다음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문을 읽을 때 상단에 MDPI라고 나오는 이런 학술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읽지 마세요. 이거는 여기에도 좋은 좋은 논문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좋은 자료들과 그다음에 더 여러 과학자들이 논의된 그런 그, 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약간 일종의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어가지고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도 이 내용이 지금 사이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잡힌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여담처럼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뷰 논문을 읽으시면 되고 리뷰 논문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일단 리뷰 논문의 제목이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서 컴플렉스 지네틱 아키텍처 오브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죠? 그래서 새롭게 찾아냈던 결론들, 인사이트들이 뭐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디렉션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제목에 일단 모든 내용들이 다 인디케이션,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인사이트, 최근에 찾았던 새로운 그런 발견들이 무엇이냐? 그럼 새로운 발견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최근 했던 발견들. 그럼 발견들이 뭐냐? 아,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제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으실 때는 소제목을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소제목이 일단 이 제목을 구성하는 일종의 스토리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소제목을 읽으시면 genetic loci associated with Alzheimer disease.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에 연관된 유전적인 변이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겠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디지즈 진 프라이오리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자는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아까는 변이를 얘기를 했고, 그죠? 이번에는 유전자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일단 우리가 1번, 2번을 기억을 했죠. 그럼 세 번째 이 양반들이 썼던 얘기는 뭐냐? 세 번째는 Human Genetics Implicate Microglia Estro, 아, Efferocytosis and APP Metabolism as Strong Candidate Causal Alzheimer Disease Pathway. 문장이 좀 길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휴먼 제네틱스는 implicate 했다. 야, 무슨 얘기냐? 휴먼 제네틱스라는 얘기는 인간의 유전학이라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발견들,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발견을 했잖아요. 그 유전학적인 그런 인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치매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던 연구라는 뜻입니다. 휴먼 제네틱스는. 걔네들이 임플리케이트 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임플리케이트는 번역을 하면 시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결론을 짓다, 암시한다, 뭐 이런 용어로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유전체 연구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시사를 하냐? as strong candidate causal Alzheimer disease pathway. 그러니까 치매를 일으키는 pathway.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pathway.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pathway로 마이크로글리아의 에페로사이토시스랑 APP 메타볼리즘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유전체 연구를 했더니 이 두 가지 pathway가 치매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유전 변이가 뭐였고, 유전자가 뭐였고, 그 유전자들이 출현하는 치매를 일으키는 패스웨이가 뭐였는지까지를 여기서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그쵸?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읽지 않고. 우리는 지금 네 문장을 읽었어요. 제목을 읽고, 소제목 1을 읽고, 2를 읽고, 3을 읽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우리 고려대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마이크로 에페로사이토시스가 뭐지? 나 이런 거 안 배웠는데. APP 메타볼리즘이 뭐지?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찾느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고민은 잠시 미뤄두고, 아, 요런 게 있구나. 요게 뭘까? 이 정도만 노트를 해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와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읽으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패스웨이까지 찾았으면 이제 네 번째 문장이 뭐냐? 헤리타빌리티 알츠하이머 디즈. 헤리타빌리티 우리 배웠죠? 이 질병의 유전적인 요인들이 얼마만큼 이 질병을 설명하는가. 그죠? 그러면 요 유전적인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유전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유전적인 요인이 뭐다? 지네틱 베리언트,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헤리타빌리티를 설명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겠구나. 그럼 몇 퍼센트를 설명할까? 요 이제 퍼센테이지 막 쭉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 요런 거를 이분이 설명했구나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그리고 레어 베리언트가 알츠하이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등장을 했냐? 여기서 보시면 지네틱 로사이,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미치는 지네틱 변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와스를 하고 코온 베리언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레어 베리언트는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장까지 읽었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분이 뭘 설명하냐. 그런데 알츠하이머의 그 유전학 연구를 다양한 인종에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요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전학 연구가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은 어떻지? 아프리카 사람은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소제목만 읽고 나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MBTI가 극N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논문을 읽으실 때 상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치매가 다양한 그런 집단에서 어떻게 연구가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에서의 치매 연구 결과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같다, 다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내려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같을 거고 어떤 부분은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저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제목까지 읽었고 그 다음 제목은 뭐냐? 플라즈마 바이오마커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병 유전학의 어떤 그 새로운 결과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이미 유전학 얘기를 다 했는데 왜 유전학 얘기에 뭔가를 추가적으로 밝혀내는, 일루시데이트는 밝혀낸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이덴티파이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예요. 좀 더 근원적으로 밝혀낸다 이런 뜻인데 그런 거에 플라즈마 바이오마커를 왜 사용을 하지? 플라즈마는 뭘까? 이제 플라즈마라는 게 그 혈액의 혈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학부생들 아마 이런 게 아주 직접적인 그런 느낌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플라즈마 바이오마커는 뭘까? 지네틱이랑 다른 걸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제목은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위한 폴리제닉 리스크 스코어가 클리니컬 프랙티스, 그러니까 임상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유틸리티는 뭔가, 이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샘플 사이즈랑 그 다음에 피노타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컨클루전으로 끝납니다. 그럼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 볼게요. 제목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앤드류, 셰아 앤드류라고 하는 양반이 뭐라고 했냐, 지금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연구 2023년까지 연구들을 봤을 때 새로운 결과는 뭐고 새로운 통찰을 얻었던 건 뭐고 앞으로의 디렉션은 뭐냐? 그럼 통찰이 어디까지일까? 통찰이 여기서 이런 걸 찾았고 여기까지가 통찰이 되겠네요. 그리고 통찰과 퓨처 디렉션을 같이 섞어서 제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이버스 파퓰레이션 이건 읽지는 않았지만 뭔가 더 다이버스한 파퓰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퓨처 디렉션을 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In summary, diversing participating in AD genetic study will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enetic machine by expanding the scope of non-genetic variation, facilitating locus discovery, improving functional mapping, ultimately bolstering our understanding of disease etiology, reducing health disparity. 그죠? 그래서 이 AD 그 유전학 연구를 다양하게 더 다이버싱 파티시펀트라고 하는 말은 그 여러 가지 인종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퓨처 디렉션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그쵸. 그러니까 퓨처 디렉션의 섹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봤더니 충분히 더 앞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요런 것들이 그동안 됐는데 however 나오면서 이제 한번 하고 그 전에 것들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퓨처 디렉션 쓰고 그럼 이제 어, 글이 끝나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리뷰 논문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일단 먼저 제목을 읽어라. 제목 안에 내용이 있다. 제목 안에 결론이 있다. 그죠? 제목 안에 결론이 있고 제목 안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소제목을 읽어라. 그죠? 소제목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소제목 안에 또 결론이 있다. 그죠? 그리고 소제목들만 엮어도 논문이 됩니다.
그쵸? 그게 여러분들 포인트예요. 그래서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가장 좋겠고, 내가 무슨 막 속독을 하는 사람이고, 영어도 문제 없고, 그래서 내가 이 한 5천 단어 되는 글을 뭐 10분 안에 쭈르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냥 그렇게 읽으시고, 근데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범인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을 읽고 소제목을 따라서 읽으면서 글을 구성하고, 내가 구성된 글을 바탕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그 논문 전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글 읽는 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근데 그렇게 읽었는데 그런 구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런 구성이 안 되는 논문들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직 그런 구성을 하는 트레이닝이 덜 됐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예요.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새로운 논문들을 또 찾아보고 거기서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제목을 읽고 소제목을 읽으면서 구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향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 3주, 4주 정도만 해도 눈에 띄는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논문을 읽었는데 제목을 읽고 소제목을 읽었는데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 논문이 잘못된 겁니다. 그 논문이 아무리 좋은 뭐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 나온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안 좋은 논문이 있어요. 잘 못 쓴 논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논문이라는 것도 글이기 때문에, 그죠? 기계가 써준 게 아니라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 뛰어난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드물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읽고 소제목을 읽어도 구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다른 논문을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쵸?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가지고 논문 읽기에 여러분들 좀 성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논문을 다운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읽는 것까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읽는 거 정도,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읽는 거 정도까지만 오늘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혹시 나중에 또 시간이 있거나 뭐 제가 사실 이걸 찍는 이유는 그 저희 연구실 학생들 뭐 학부생들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뭐 사실 또 재미를 느낄 때 또 영상을 찍겠죠. 그때 또 이 새로운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